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국 동포 중국과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날씨가 더워서 다루기로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단계 문화 대혁명 시기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순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잠깐 우리가 이 문화 대혁명의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았지만 좀 더 긴 그러한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백두산이죠. 예, 여기가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이제 연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가 이제 간도 지역이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바로 여기 있고 옌지라고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연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루트는 지금도 탈북자들이 북한에 탈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 동포로서 탈북자들을 도왔던 목사가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3명의 공안에 의해서 사살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이 북한하고 가까운 이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쪽으로 더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피난을 해서 중국인들과 혼인을 하는.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거나 또는 뭐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같은 중국인하고 결혼할 수 없어서 이 탈북 여성들과 이제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생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두만강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좀 무산이라고 있죠. 무산, 회령. 이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이 두만강이라고 하는 강 자체가 이 상류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얇은 그런 개울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압록강도 여기서 이제 이 서해 쪽으로 갔을 때나 강이 굉장히 넓고 깊지만 상류는 굉장히 얕기 때문에 도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길림성의 수도인 지린, 여기가 있고, 올 여름에 우리 지린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매년마다 하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린에 이제 우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조중 접경 지역 이렇게 불러요. 조선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이런 조정 접경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꼭 추천하고 싶은 여행 코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여름방학 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심양에,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심양에 내려서, 심양에서 가까운 곳에 이쪽 께가 이제 심양인데, 이쪽 께가 심양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곳이 지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반은 우리 고구려의 그런 하나의 중심지였고, 장군총 같은 광개토왕비가 지반에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유적지하고 그 안에 보면은 그 무덤 안에 있는 쌍용총 같은 뭐 이런 고구려의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 심양에서 밤 한 12시에 기차를 타고 이 백두산 근처까지 오면 정확한 그 곳은 내가 못 찾겠는데, 그 이도백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 조그만한 하나의 읍과 같은데 이름도 예쁘지 않아요? 이도백화. 그러면 심양에서 밤 12시에 기차를 타면 침대차입니다. 근데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아주 정말 그 서민들이 타는 것이긴 한데, 그걸 하고서 한 6시간 동안 계속 걸어서 아침 한 6시나 7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백두산까지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서 백두산을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가지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단동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죠. 단동.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압록강 철교가 있는 곳이 단동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모든 교역이 이 단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단동에 가보면은 2가지의 철교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부서진 채로 놓여져 있는 철교가 있고, 그 이후로 새롭게 지은 철교가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딱 중간까지가 중국이고 여기까지가 북조선이에요.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월경이죠. 그렇지만 스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딱 노란 선으로 칠해져 있는데 살짝 건너다가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스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압록강을 따라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압록강을 쭉 가다 보면 이 선주, 큰 배도 아니에요. 작은 배를 타고 선주한테 얘기하면 북한의 아주 국경,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경비서는 북한 경비원한테 인사도 하고, 예전에는 좀 담배도 주고 그러면 그냥 북한 땅 잠깐 밟고 다시 배 타는 걸 허용했다는데, 요즘은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만강 쪽으로 와서 보면 바로 이 무산 여기의 꼭대기,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끝대기에서 북한을 바로 내려다 보면은 그런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두 개의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북한의 산을 보면 완전히 누더기 산이에요. 누더기 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먹을 곡식이 없다 보니까 산까지 다 개간을 해서 이런 산을 다 개간을 하고 거기다가 옥수수라던가 그런 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고 마치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을 그렇게 나무를 뱄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이게 다 흘러내려요. 다 씻겨 내려가고, 그것이 강의 수위를 높여요. 강의 이제 수위를 높여서 홍수가 나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수해가 나고 그 다음에 식량난에 허덕이는 게 이와 같은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것이 계속 씻겨 나가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서 지력이라고 하는 양분 있는 땅이 남아 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씻겨 내려간 이런 흙과 자갈이 강의 높이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범람하게 되고 이러한 아주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땅은 기름져요. 산과 들에 곡식이 정말로 풍성한 예전에 중국이 정말로 문화대혁명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발생하고 중국에 살던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을 건너간 것이 2번씩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처지가 바뀌게 된 이러한 것 한편으로는 우리의 민족의 역사 또 한편에서는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 이것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조좀 적경 지역의 뭐 탐방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 패키지가 있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전 그 4단계의 중국 동포의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문화대혁명 이후로 파탄이 된 중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 일으킨 사람이 이제 덩샤오핑이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농촌에서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 있던 집단 농업 방식을 버리고 호구 단위의 일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텃밭이든 이런 집단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 말고도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한 것을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의 소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생산을 거두고 그것이 시장에서 서로 유통을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농업 생산량과 농민 수업이 비약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하나의 농업 정책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늦었어요. 늦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 한인들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소득과 높은 교육 수준을 보여서 가장 모범적인 소수민족이었었는데 한인들의 일종의 경제적인 지위가 갈수록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덩샤오핑이 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또 중요한 축은 그 중국의 연해 지역, 우리가 보면은 상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가면은 위해, 청도, 광저우, 광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거기가 무역이 발달한 곳인데, 광저우는 이런 개혁 개방의 이후로 일종의 일종의 생산의 기지가 되는 거죠. 모든 특히 광저우하고 또 홍콩하고 거리상으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홍콩이 일종의 수출의 기지라고 한다면 광저우는 생산의 기지가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공업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시기가 이제 1970년대잖아요. 근데 1970년대는 우리가 어떤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냐면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오게 되면서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미국과 같은 이러한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중국과 같은 노동력이 싼 곳으로 이동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수입해가는 그러한 일종의 그 글로벌한 그 하나의 그 세계 무역의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중국이 세계의 하나의 공장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부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화교의 역할이죠. 화교. 이 중국이 70년대 초에 이러한 또 이 공업화를 할 때 뭐 자본이 있나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뭘 중국을 믿고서 투자를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기반이 없을 때 그 중국의 이러한 공장을 짓고 공업화를 선도한 사람들이 바로 화교들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특히 싱가포르,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등지에 있던 화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화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화교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은 뭐 세계에서 중국의 그러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뭐 좀 투자를 하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스마트폰도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샤오미도 그렇고, 또 그 외에, 근데 여러 제품이 있더라고요. 짝퉁들이. 짝퉁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아이폰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이폰에 모델이 먼저 중국에서 이런 짝퉁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짝퉁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남의 기술을 이렇게 도용한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없어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뭐 삼성의 예를 들더라고요. 보니까. 삼성 다 옛날에 소니 다 다 모방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이미 중국에는 애플, 이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중국에 있잖아요. 대만계 회사인 그게 무슨 회사죠? 아이폰은 폭스폰? 뭐지? 폭스콘. 지금 이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폭스콘이라고 하는 대만계 회사인데 그게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중국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가져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거라고, 만들었던 걸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식은죽 먹기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아주 첨단 IT의 회사들이 중국 그쪽으로 지금 본사를 옮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초기에는 없었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화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한 여러분이 중국에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칭다오라고 하는 청도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가도 돼요. 굉장히 가까워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칭다오라고 하는, 칭다오 맥주 알죠? 칭다오 맥주는 세계 맥주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면 칭다오 맥주가 이렇게 세계 맥주가 되냐? 그렇지. 독일의 거기가 이쪽에 조개지였어요. 독일에서 칭다오를 딱 차지하고 독일 기술이 들어와서 거기에 보면 노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청평 수처럼 그러한 좋은 물과 독일의 기술이 합쳐진 것이 칭다오 맥주고, 한 5월 정도면 아마 칭다오 맥주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맞춰 가면은 뭐 굉장히 좋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우리 남한 맥주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동독의 맥주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칭다오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바로 칭다오의 위해, 대련이라고 하는 그런 또 도시들이 공업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 경제 발전을 하면서 바로 이 해안 지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경제 발전의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동북 삼성과 같이 지리적으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전통적인 농업, 임업 그런 곳은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경제력이 감소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1993년에 연변 자치주의 GDP는 전국 30개 민족 자치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게 97년에는 4위, 98년에는 5위로 떨어졌고요. 지금 2016년 현재는 아마 10위 밖으로 밀려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변 경제의 저발전으로 인해서 실업, 저소득, 생활 수준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것은 우리 중국 동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게 만드는 하나의 주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학교가 조선족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이제 교사들도 다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민족 교육이 부실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교사나 학교가 이런 민족 교육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된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민족 정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봐야 돼요. 처음 건국 자체부터 소수민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의 어떤 자치,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교육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그런 데 우대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의 인구의 불과 한 8% 밖에 차지하지 않고 92%가 한족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일종의 민족 정책은 하나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을 우대하고 자치를 허용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동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중국은 한족으로의 동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한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중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아요.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중화민족이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각각의 민족 정체성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중화민족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이러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안으로 소수민족들이 동화되는 것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국 정부의 하나의 방책이라고 할까?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한족들의 인구 이동이에요. 과거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전체 자치주에서 차지했던 인구 비율이 60%, 70%로 높았지만 우리 중국 동포들이 계속 이주를 해 가면서 조선족의 비율은 줄죠.
근데 그 빈자리를 한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족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되면서 지금의 더 이상 사실은 공식적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자치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몇 퍼센트를 이제 조선족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이미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부는 여전히 조선족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구 구성으로 보면 이미 한족이 다수죠.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신장성이라든지 또는 티벳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한족들이 들어가서 그 소수민족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중국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틀 안으로 이제 동화하는 것이 중국의 민족 정책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냐면 그 소수민족의 지위가 갈수록 약화되고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족의 문화로 동화되지 않고서는 개인이 성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 그 한족의 한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뭐 대학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하는 때 유리한데 그 과거에는 중국 동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그 한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그렇지. 조선족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인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일찍이 한어를 배워서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주류 사회로 진출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대 과제가 됐어요. 조선족 학교에 가서 한국어, 뭐 조선어 배우고 조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죠. 이제 농촌 지역의 한인 집거들은 약화가 되고 대신 베이징, 선양, 상해, 칭다오, 청도와 같은 대도시에서 한인들이 이제 일종의 코리아타운들을 형성을 해요. 저는 이제 베이징에도 그 왕진 코리아타운도 가보고 청도에도 우리가 코리아타운도 가보고 또 심양에도 가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이제는 그 전 한인의 집거지가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최우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96년 기간에 20만 명의 한인 농촌 인구가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최근 자료로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 중국 동포만으로 따지면은 한 18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 중국 동포.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의 수가 60~70만 명이죠. 그러면은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한 거의 3분의 1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의 한 60~70만 명이 한국에 와 있고 일본, 미국 거기까지 합친다면은 숫자가 한 뭐 80만 명까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우리 중국 동포만큼 도시화율이 높은 민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는 농촌에서 살면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중국 동포는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이것에 부응을 해서 이제는 농촌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거의 쇠퇴하고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그 코리아타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체 제중 한인 중국 동포의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들이 모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또 미국의 뉴욕까지도 진출해서 그들만의 하나의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가리봉동, 대림동 그러한 지역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밀집해 있죠. 전 앞으로 나는 그쪽 연구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 영상사회학 사진을 통해서 공동체를 연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사진책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 중국 동포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담고 거기에 설명도 담고. 여러분 좀 책 제목 좋은 제목 있으면 추천 좀 해줄래요? 사진으로 보는 사회. 그거는 내가 만약 지금 중국 동포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우선 생각했던 것은 일종의 접촉지대라고 하는 용어였는데,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되고, 내가 아는 사진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골목 안의 넓은 세상. 사진책 제목이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골목 안의 넓은 세상,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대림동, 가리봉동에 중국 동포들의 삶을 담은 사진책을 낼 때 책 제목을 좋은 책을 줘서 선정이 된 학생한테는 내가 귀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구하고 싶고요. 우리가 좀 적절한 시기에 한번 대림동에 한번 함께 가서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4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중국 동포들의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이제 기술을 하면서 굉장히 일찍이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 좀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할까, 또는 선제적인 하나의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쪽에 예측하고 일종의 이게 앞으로 우리 중국 동포의 방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때 2004년에 이러한 보다 현대적인 이 모습들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좀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결론을 내렸냐면, 중국 동포의 미래는 더 이상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중국 동포의 이 문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조선족의 마을이 쇠퇴하고 민족교육이 쇠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동포사회에 개입해서 이 연변이라든지 이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한다던가, 또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민족 교육을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코리안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정설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동포는 더 이상 농촌에서 과거의 어떤 향수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시 재활하는, 부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류 사회로 진출함과 동시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성이 그들이 어떠한 현지 사회 적응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일종의 에스닉 미디어입니다. 에스닉 미디어. 결국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면 도시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이럴 때 하나의 코리안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들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필요할 때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은 미디어죠.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도시사회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community without proximit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접성이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의 공동체는 일종의 proximity, 근접성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이것이 공동체의 기반이었다라고 한다면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바로 근접성이 없이도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기반을 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네트워크는 미디어 라던가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2차 조직 또는 voluntary association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라던가 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뭐 예를 들어서 상공인 협의회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또는 문인 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흩어져 살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 중국 동포의 하나의 큰 과제는 이러한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현상인데 이런 도시화된 현대 중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면서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지난번에 한번 말을 했죠. 중국 동포만큼 초국가적인 동포는 없다고. 그래서 이 지도는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의 이주의 역사를 단계로 한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제1차는 바로 1860년대 함경도 지역에서 연변 이런 간도로 이주했던 것이 1차라고 한다면 2차는 우리 1910년대 독립운동 또는 일부 농민들이 이 길림성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리고 제3차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만주 개발을 위해서 집단으로 이주했던 이것이 3차. 그러다가 이제 4차는 뭐냐면은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차는 5차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또 북한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5차는 개혁개방 그리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는 시기. 그리고서는 6차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는 중국의 이런 대도시로 이렇게 이주해가는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동포들은 일종의 초국적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이든 또는 중국의 다른 도시든 또는 양부모가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초국가적 가족이 훨씬 더 수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자녀들의 어떤 교육 성취라든가 또는 그 일탈. 아무래도 부모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학업 성취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비행이나 일탈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희 그 박사과정 지도 학생이 바로 이 중국 동포의 초국적 가족과 우리 중국 청소년들의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그 정신 건강이라든가 학업 성취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히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자녀에게 미치는 이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더 큰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보다 어머니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흥미로운 건데요. 이 부모가 이제 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돌아와서 재결합을 했을 때 자녀들이 겪는 우울감과 그다음에 비행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선 어머니와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자녀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애착 이런 것이 더욱더 크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왜 부모가 다시 돌아와서 재결합을 했는데 왜 문제가 더 크냐 이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재결합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이제 인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크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고, 여지껏 서로 뭐 안 볼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돈만 보내주고 그러다가 막상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라고 말할까 잔소리라든지 또는 간섭이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재결합을 하면서 더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초국적 가족이 갖게 되는 하나의 위험 요소죠.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이제 중국 영변대학에서 온 허명철 사회학과 교수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좀 보고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허명철 교수가 이제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초국적 가족이 갖고 있는 이쪽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은 이 자녀들이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중국에 만약에 부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부모가 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화목하게 살 거니,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 거냐, 아니면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경제력 있게 살 거냐라고 한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중국 동포들은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아니라 일종의 보다 더 좀 글로벌한 의식들을 자녀들이 갖는다는 거죠. 자기 부모가 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자주 소통을 하게 되고, 또 방학 때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종의 보다 더 중국이라고 하는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좁은 곳에만 살고 있던 사람이 더 큰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그의 사고가 더 크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초국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혁 개방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국 동포에 미친 영향을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자면 이전에는 동북 삼성의 일부 지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현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추국적인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경제 생활도 예전에는 농촌에 이렇게 국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하나의 분화된 양상을 띈다는 거죠. 지역적인 분화와 상호 연계성.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계란을 하나의 광주리에 담지 않고 여러 광주리에 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 동포 중에서 이렇게 한국의 영주권이나 또는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기업가로 변모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거예요. 안암역에 새로 만들어진 중국 마켓. 아마 100% 우리 중국 동포 기업가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파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다 생산된 것만이 아니죠. 아마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입업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매업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소매업자는 누구일까? 아마 굉장히 그 중국 동포들 간에 있어서의 초국적인 하나의 무역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분화와 상호 연계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안정된 가족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가족 분산과 탈지역적인 가족 생활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지역성, 안정성, 동질성이 이제는 탈지역성, 유동성, 다원성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따라서 우리 중국 동포들의 정체성도 예전에는 하나의 동일한 간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원화된 정체성을 갖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는 한국 중국 동포. 그러니까 코리안 차이니스가 되는 것이고, 중국에 있는 동포는 차이니스 코리안 차이니스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제페니스 코리안 차이니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중국 동포라 하더라도 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른 어떤 뉘앙스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 동포가 이런 사회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우리 전통적인 조선족 집거지역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걸 한족들이 채워가면서 한족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족의 가정의 위기, 조선족의 아동의 교육의 문제, 그리고 뭐 배금주의, 한탕주의가 만연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때는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중국에서 12개월 일한 것과 같은 임금을 벌었죠. 그렇게 벌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다시 또 한국에 또 오고,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 때 단순하게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그걸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에서 거기서 계속 살았더라면 여전히 사회주의 인간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이 자본주의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보면 중국 사람보다는 훨씬 앞서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장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한국에 사는 걸 그대로 가서 따라하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진 문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동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모국이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없죠.
유일하게 중국 동포만이 한국이 이렇게 발달해서 그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배금주의와 한탕주의가 만연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있었죠. 한국에 밀입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대림동, 가리봉동에서 종국 동포들이 보였던 그런 행동들, 정말 그 질서도 안 지키고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서 싸우고,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좀 우리가 하나의 이주 초기의 단계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초기에는 뭐 배금주의, 한탕주의가 만연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국내에 와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소외 현상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외된 일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만을 보고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그 개구리 오이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 과거에 보였던 이런 부분들을 마치 다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는 선진 민족으로 생각하는 그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농촌 청년들의 이제 혼인의 문제, 여성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 정작 농촌에 남은 남자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바이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남편과 딸도 한국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족이 떠난 집에는 한족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게 한족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신발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행정단이거든요. 둔이 그 지역의 조선족 마을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이 주황색이 한족이 사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조선족이 사는, 이 파란색이 빈집인데 이걸 볼 것 같으면 노란 것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이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이 남아있는 이 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 첫 번째로 갔던 것이 여러분 연변에서 가까운 곳에 용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용종시. 연변에서 멀지 않거든요. 용종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누구죠? 응? 윤동주. 윤동주의 생가가 용종에 가까워요. 용종시는 아닌데 조금 가면 거기에 보면 윤동주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조중 접경 지역을 꼭 가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집안이 아주 여러 대에 걸쳐서 이런 독립운동의 그런 집안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생가를 가보면은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이제 바로 그것이 용종입니다. 그래서 용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도 용종시에 가보면 도심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래서 우리 조선인이 19세기 말에 간도로 와서 생활하려면 우선 물이 필요한데 이 마르지 않는 샘이 발견한 것이 바로 용종이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선인들 마을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그 용종도 잘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게 바로 용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봉사활동을 갔어요. 이제 내가 이제 교수로서 대학생들과 함께 조선족의 그 농촌 마을에 가서 거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 그 마당이 움푹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서 비만 오면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일에 걸쳐서 했던 것이 그 냇가에 가서 모래를 퍼 와가지고 이 모래를 가지고 마당에다가 다 씌워서 이제 평지로 만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주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서 백두산 구경하고 조점 적경 지역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의 어떤 생활, 그들의 어떠한 마음, 씀씀이 등등을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960년대의 농촌의 마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일종의 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저녁 때 여기 모임에서 오면 우리가 연극도 있고 또 노래도 있다고 동네 방네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그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동포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을 테니까 지금은 더 황량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상황은 이건 더 심하네요. 다음 페이지를 가니까. 완전히 지금 뭐 2개의 빈지 외에는 다 이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족의 이산과 아동,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죠? 이 부모들이 뭐 한국이든 대도시든, 일본, 영국으로 간 경우가 이렇게 많죠. 이건 이것은 일종의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연변 8개 주에서는 47%, 나머지는 이혼, 더 많은 것이 어머니가 출국한 게 11.4, 아버지가 출국한 게 14.7%, 이런 식으로 불과 반도 안 되는 가족만이 양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실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이혼도 많이 생기게 되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서로 떨어져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중에 또 뭐 나쁜 말로 바람이 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서로 부부에 대한 애정도 식어서 헤어지거나 이러한 해체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러한 가족 관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족 아동이 한족 학교에 취약하는 비율이 갈수록 는다는 거죠. 98년만 하더라도 3.6%, 중학생의 경우에서는 6.1%에 불과했던 것이 2002년에는 13.7%, 그 다음에 중학생이 12.7%, 2003년에는 15%라고 지금 2016년 현재로 따지면 아마 50% 이상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70%가 한족 학교에 우리가 취약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92년 이후 한중수교 이후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인데, 처음 출발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중국 동포와 우리 한국인 간의 만남은 그 김건모가 말하는 일종의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대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실 이런 세계의 디아스포라라든지 또는 다문화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같은 한인이면은 같은 동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말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너무 간과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동포의 친척으로서의 애정을 가졌지만 순식간에 그것은 일종의 불평등의 관계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중국 동포들을 이제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거리감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움과 또 갈등으로까지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할 때 자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통의 상위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공통의 상위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또 불평등한 관계를 계속 맺을 때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질시와 또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그래도 가족 방문할 때 선물한다고 한약재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국내 산에 비교해서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워낙 싸니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돈벌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중국 동포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보따리 장사를 와서 특히 덕수궁 같은 데서 이것이 호황을 이루다가 이 수입 한약재가 가짜가 많거나 또는 유해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이 되면서 이게 크게 줄죠. 크게 줄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92년에 한중수교 이후로 더 많은 중국 동포들이 코리안 드림으로 오지만 우리 그 정부는 중국 동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노동시장을 교란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값싼 어떤 저숙련 노동자니까. 그래서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동포들한테는 동포 비자를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제약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한 달만 일하면 1년치의 돈을 버니까 어떠한 정말 수단을 쓰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쪽에 사기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살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동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지위의 불평등.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 동포를 보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게 그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국 편을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자기를 중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한민족이 한국인 행사를 해야지 왜 중국인 행세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서로의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중국 동포들이 다른 지역의 동포와 같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 동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제 국내 노동자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입국 비자를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제약해 왔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점차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거 이제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중국 동포는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일반 외국인들보다는 더 확대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는 이제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아서 이제 우리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그 지위를 받는 식으로 일종의 문호가 확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국내에서 큰 인구 집단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중국 동포가 2015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 6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가 우리 중국 동포이고, 그 중에서 이제 취업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60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한 27만 명 정도로 거의 뭐 한 반수 가량에 달할 만큼 중국 동포의 아주 비중이 커졌고, 그 다음에 201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 26만 명, 경기도에 35만 명, 이걸 합치면은 거의 뭐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집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그 이후에 우리 중국 동포와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접촉,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됐느냐, 많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포의 상봉이라고 하는 감격은 곧 고용과 피고용 관계로 전환이 되었고, 중국 동포는 낙후된 주택구역과 기피 직종에 종사하는 하위 노동 계층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이 되죠. 그리고 이들 간에 있어서 어떤 상호한 인식, 가치관,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많은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었고,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진 우리 중국 동포들의 이미지는 불법 체류, 범죄, 조폭, 위장결혼, 가정파괴 뭐 등등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중국 동포와 우리 한국인은 공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국내에 60만 명이 넘는 이 중국 동포는 저는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60만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따지면 아마 피해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미 우리 사회에 60~70만 명의 규모로서 성장한 중국 동포를 우리는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이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의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시의 과제로 서울 서남권을 재개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이 대림동입니다. 게이트웨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로서 이러한 서울의 서남권 지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도 중국하고 계속해서 교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서로 문화가 만나는 이 게이트웨이로서 대림동이 만약에 발달한다면 나는 굉장히 서로에게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두 나라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번에 황금 연휴를 많이 해서 요커들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볼 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대림동 지역을 이러한 융합, 복합 하나의 관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러한 그 뭐라고 말할까, 그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안내원이 될 수도 있고, 판매원이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있는 동포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개발로서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하면 게이트웨이로서 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외국에 한번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도입을 할까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곳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거기서 한번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